더 올릴 수가 있을까? 이제 역치까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박사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12월에? 네, 11월은 11월은 동결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한동안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한다. 이게 9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야, 사람들이 전쟁보다 고금리를 더 무서워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의 비정함이라고 할까요? 간밤에 우리가 기다리던 미국의 CPI는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12월의 연준은 어떤 경로를 걷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는 KB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전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이지아룽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아파트 값은 왜 자꾸 오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 간단한 답변을 드린다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40조 원이 풀렸잖아요. 불길이 활활 타는데 장작이 40조 원이 늘었다. 그러니까 화력이 올라갔다. 저는 일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리 박사님 답변은 어떻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보러 가잖아요. 가면 보통 통장을 받는다고요. 통장 번호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좌 받는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계좌번호 받아서 가계약금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실제로 그 집을 완전히 등기를 치는 데 한 2달 또는 투기거래 지역들이나 또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집값 비싸고 뭐 예. 과정이 복잡하고 이러면. 예, 그리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까지 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걸 쭉 내는 과정에서 2-3달 이상 더 걸리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게 나 집을 사기로 결심했고 계약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거래가로 찍히거나 지표로 확인되는데 2-3달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방금 우리 박연미코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그 금리 인상 전에 결정이 나거나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그거 금리 지금 좀 올랐다고 스탑 못하거든요.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아파트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5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 KB 통계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이렇게 열어보니까 다들 오르곤 있는데 이제 좀 탄력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통계는 이 호가 통계라서 좀 이전에 있었던 낮았던 호가들을 이제 매수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 시가창 그 주식 매매 보신 분들은 이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네. 팔자 주문이 위에 쌓여 있고 사자 주문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라오면서 밑에 있던 팔자 주문들을 잡아낸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지금 호가를 쳐올리는 중인데 막상 또 올라간 호가에서는 좀 최근에 거래는 잘 안 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강세는 맞다. 근데 기세는 꺾였다. 강세는 맞는데 기세는 꺾였다. 네. 그리고 급매물 낮은 가격 이런 건 예전에 오락의 팩맨 같은 게 이렇게 입이 움직이면서 잡아먹잖아요. 그게 정말 그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예, 그건 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밤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봤던 게 그래서 금리예요.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고용 지표가 그 전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CPI를 보자. CPI가 나왔는데 헤드라인하고 근원 물가하고 좀 헷갈린다.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라인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필품 또는 주거비 이런 것들을 모두 합계한 게 헤드라인. 그래서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요. 저희들끼리는 또 탑라인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제일 위에 있다. 이거 네.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걸 중시합니다. 한국은행은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전체 물가를 중시하고요. 반대로 미국은 거기서 2가지를 뺍니다. 하나는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다른 하나는 곡물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 물가를 제외하죠. 그 둘을 빼고 나면 전체 우리가 소비 지출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한다 그러면 남는 게 한 66만 원, 65만 원 남아요. 이제 그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근원
또는 뭐 코어 CPI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뭐 핵심 네. 물품들에 대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 물가는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한 0.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이나 많이 올랐죠. 이 시장 예상치가 3.6인데 네. 이거보다 0.1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 빠졌고요. 대신에 이제 근원 물가 아까 이야기했던 코어 CPI는 예상대로 나와서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는 4.1인데 지난달이 4.3이었으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좌우하는 것은 우리는 헤드라인인데 미국은 코어 CPI거든요. 코어 CPI는 좀 떨어지는 중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어서 미국 국채금리 빠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 지표들을 둘러싸고 이 말이 많았죠.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물가가 좀처럼 안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뭐 4% 초반에 있는 근원 물가를 보고서 연준이 금리 동결해 준다고 이거 말도 안 돼 라는 사람들까지 이제 갑론을박 불확실성 속에서 특히 소형주가 러셀 200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 1등부터 시작해서 몇백 등 자릅니다. 한국은 코스피 200 여기가 제일 좋은 기업들 200개 자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지표가 중형주 소형주 가는 것처럼 미국은 S&P 500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그러잖아요. 대형주 500 거기 사이즈가 크죠. 그런데 이제 러셀 2000이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인데 여기는 2% 이상 빠지는 거 보면 시장이 다들 놀라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걱정 속에 야 이거 재무구조가 좀 부실한 회사나 어려운 회사들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심들이 번지는 아무튼 인플레가 사람 여럿을 지금 잡았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면서요. 간밤에 지금 나흘 동안 올라가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있을까? 이제 역치까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박사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12월에 네, 11월은 동결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전쟁의 포화 속에 그때도 잠깐 쉬고 갔어요.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3월에 인상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전쟁 터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움찔하면서 이게 무슨 일 생겼는지를 지켜보니까 11월은 안 올릴 것 같은데 12월은 올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특성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연준이라는 곳은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우리는 알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암묵적인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 안정. 이건 다 아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시장의 안정이거든요. 금융시장의 안정. 자, 근데 이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딱 1996년 같단 말이에요. 96년 같다. 1996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린스펀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네. 좀 머리가 벗겨지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17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한 역대 최강의 카리스마를 갖춘 연준 의장님이 좀 젊던 시절 은퇴 10년 전에 딱 시장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물가도 안정되고 물가는 저서히 떨어지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데 비이성적 과열이 금융시장에 만연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날 하루에 주가를 한 5% 빠뜨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군기 한번 잡아야겠는데 예.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분도 그때가 딱 지금이랑 그 파월 의장님이랑 비슷하게 두 번 연임하셔서 한 번 연임해서 네. 임기 막판에 나 이제 더 안 해 이거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군기를 잡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실업률이 안 오르니 이건 뭐 뭘 해도 되는 시기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무서워하면 진짜 무섭게 만들 테야 이렇게요. 예, 그런데 또 금리를 막상 인상하려니 조금 약간 겁은 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카리스마 넘치는 특히 그 87년 블랙 먼데이를 아무튼 극복하는 데 힘을 썼던 그분이니까 주식시장 너네 지금 버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았죠. 4년 뒤에 그렇게 붕괴됐지만 그쵸. 너무 빠른 경고이긴 했지만 그린스펀의 그런 이야기와 지금이 경제 여건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진짜 경쟁자로 막 부각되던 아시아가 그때부터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무너지는데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고요. 예, 그때도 또 엔이 엄청 약세였는데 지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150엔 슈퍼 달러입니다. 지금 거기에 물가도 안정됐죠. 실업률은 뚝뚝 떨어져서 사상 최저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골디락스 들어보셨죠? 네. 예, 저성장 저물가일 수도 있지만 중성장의 저물가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런 정도의 경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지금 뭘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우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인가? 제발 이제 그만. 그래서 다들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데 12월에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추가로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즘에 연준에서 물론 역할을 나눠서 역할극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추석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시장을 달래고 있잖아요. 연준의 되게 주요한 인사들이.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센 발언 많이 했던 뭐 크리스토퍼 월러나 아니면 로리 로건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발언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의사록에 또 그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록이 근데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도 수정합니다. 페이크가 있군요. 수정합니다.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에 했던 것을 쭉 적어요. 네. 그렇죠.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표할 때는 의사록이라고 그러죠. 다른 겁니다. 녹취한 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편집해요. 로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편집해서 보기 좋게.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여건에 맞춰서 톤을 조정합니다. 못 쓰겠네. 예,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금리 더 인상 안 하고 주식시장 빠지면 네. 비성적 과열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괜히 시장에 충격 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연준이 그럴 역할을 왜 너네가 그걸 결정하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나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매년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점검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금융 안정이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후에 여러 금융기관들 파산하는 문제들 때문에 암묵적인 의무인데 이걸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건 그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최근에 물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실업률도 이렇게 낮고 경제는 안정적인데 굳이 이렇게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연말에 한 번 더 인상하겠어요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던 이유는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할 목적으로 했던 거라면 이제 이번에 주가가 알아서 폭락해주고 알아서 시장금리가 급등해주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말을 더 붙이지 않아도 효과는 다 충분하니까 조금 기다리자. 그게 결국 결론이 11월 쉬고 12월에 또 봐서 올리자. 그때 주식시장 또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올릴 거야 라는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국제유가나 뭐 곡물 가격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전쟁 이후에 그래도 국제 금융시장이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전 이걸 보면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전쟁보다 고물가를 더 무서워했구나. 맞습니다. 국제유가나 아니면 앞으로 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빠진다 쪽이거든요. 빠진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라서.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환산하는 척도가 사실은 화폐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달러가 강세를 가게 되면 중동의 산유국들 입장에서 똑같은 값에 팔더라도 구매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로화나 뭐 엔을 쓰거나 파운드를 쓰러 가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할 수 있는 거죠. 봤어요, 전 몇 번. 예, 저도 봤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최상급의 예의를 하면서 우리는 왜 줄을 세우는지를 거기 가서 다 알고 저도 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국제 원유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달러를 받아와서 그걸로 물건을 살 때의 구매력이 중요한데 달러 강세가 나오면 굳이 그렇게 국제 유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인데 만일 고유가가 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미국이 지금 세계 제1위의 산유국 지난해 연말로 177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루 평균 산유량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고 사우디가 그 뒤를 따라 1200만 배럴인데 이걸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감축해 1000만 배럴대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미국 셰일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여기는 얼마든지 증설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단위로 봐도 최고가의 M&A가 지금 에너지 기업이 예, 성사가 됐잖아요. 앱슨 모바일이 펌웨인 문제에 있는 그쵸. 셰일 오일 기업을 네. 인수했습니다. 물론 뭐 말은 인수해서 우리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효율성을 개선시킬 거다라는 식으로 앱슨 모바일은 인수하면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 유가가 유지되면 현재 펌웨인 분지를 비롯한 미국의 텍사스 지역의 셰일 오일의 손익분기점 유가, 그러니까 투입한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유가 수준이 얼마냐면 추정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대충 40불에서 60불 사이입니다. 왜 저렇게 유가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유가가 오를 때마다 왜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지 이제 아셨죠? 예, 이 정도의 유가가 앞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감산이 분명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셰일 오일 기업들이 더 좋고 그쪽들이 이 횡재를 계속 그냥 투자 안 하고 버티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려고 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천연가스 개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 특히 가자지구 앞바다에 세계 최대급의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됐고 지금 시추 중입니다. 그 유정들에 대한 문제들까지 부각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분명 에너지 시장에 어려움이 있고 살펴본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는 약세 요인인데 하나 천연가스 시장의 불안은 강세 요인이니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그래도 셰일 오일 생산이나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더 부각되는 시기, 결국 난방료에 대한 걱정이 좀 진행되는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오히려 유가가 급등했던 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작년에도 그랬죠. 예, 그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가스를 덜 떼는 거죠. 특히 엘니뇨 있는 해에는 북반구가 그 안 춥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을 보통 보내게 됩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북반구가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여름이 너무 혹독했죠. 예, 네. 특히 인도를 비롯한 각종 지역에서 쌀 생산량 감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그좀 건조해지고 몬순이라고 부르는 네. 계절성에 이제 이 비 뿌려지는 구름들이 히말라야 산맥까지 가서 닦아서 비를 엄청나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약한 대신에 우리가 비 많이 왔죠. 이제 이런 일들이 올해 겨울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작년 같은 고유가는 아니지 않겠는가 전망합니다. 자, 현물 가격까지 우리가 지켜봤는데 국내로 시선을 좁혀보면 국내에서는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원 통계 이외에 꿋꿋하게 마이너스를 지키고 있었던 KB 부동산 시세에서도 이제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라는 통계가 10월을 기점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급매물, 저가 매물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지금 금리가 상반기보다 대출받을 때 높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청약이 답이죠. 청약. 근데 청약이 되면 걱정이 없는데 제 주변에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걸로 아파트 샀다는 사람이. 당첨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박앵커님 제가 언제부터 반 사이라서 연령대를 대충 알거든요. 우리 지금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는데 제 주변에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 애기들 안고 만났던 사이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어렵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청약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축을 사서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인가요? 예, 가격 선도 아파트들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 거래량 많은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를 보니까 2021년 9월이 대부분 고점인데 벌써 2년 전이죠. 그 가격 대비 대부분 단지가 9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종 세금과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해서 사면 역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야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손익 분기점이거든요. 자, 그 말은 2021년 9월에 그 한 해 20% 급등하던 역사상 몇 손가락에 드는 급등장이 나왔을 때 정도로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는데 금리는 그때 비해 한 3배 높고요. 그때 보금자리로 온 금리가 2% 후반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그보다 더 낮았고요. 자,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변동금리 대출 기준 은행에서 높은 데는 6% 10%씩 나오고 낮다 하는데도 5% 후반으로 찍히죠. 청약을 열심히 해보는데 청약에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차선으로 생각할 다음 건?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다음 타이밍. 특히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드리고요.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현금 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저가 매물이 나오면 잡는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신호가 끝나고 더 이상 우리 아까 우리는 그렇죠. 안 올릴게요라는 명시적인 선언이 나오면 네, 그러면 미국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 부동산도 요새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결국 이 금리의 급등세가 꺾이기 전에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집을 사서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건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집값에 조정이 있어야 그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집값의 조정은 언제쯤 올까요? 저는 기간 조정으로 결국 가게 되지 않나. 2021년 9월 대비 현재 지금 서울의 주요 단지 시가가 10% 조정인데 같은 기간 물가는 한 8% 넘게 올랐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 실질 가격 조정은 18%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서 아직도 매력은 없지만 이 정도의 실질적인 가격의 조정들이 한 1, 2년 더 지속된다면 또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